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021년도 민법을 담당하는 정동섭인데요. 이름은 여기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오늘 첫 시간이라, 우리가 새해 들어와가지고 처음 만나는 거죠. 근데 원래 얼굴을 보고 만나야 되는데,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없을 수 없습니다만은, 일단 올해는 새해 잘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거 끝자리까지 잘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담당할 과목은 민법인데, 전체적으로는 민법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이 많아서 좀 줄여가면서 이걸 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좀 있고요. 1차 과목의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무래도 민법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학개론도 있긴 한데, 학개론 양에 비해서 민법 양이 상당히 많죠. 1차를 통과해야 2차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1월, 2월, 3월, 4월 정도까지는 민법의 기본적인 개념들, 체계들이 어느 정도 잡혀져 있어야 수월하게 2차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 정도는. 자, 우리가 지금 이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는 제가 한 3개 정도를 사용할 거거든요. 첫 번째는 기본서라고 하는 거 있죠. 이 기본서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스터북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 마스터북은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계속 제가 사용을 할 겁니다. 이게 만약에 구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 자료실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자료실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해가지고. 그래서 요게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일 나가는 보충 자료가 있는데요. 이걸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보통 보충 자료 그러면 OX 문제가 나가거나 아니면 기출 문제를 편제를 해서 객관식 문제로 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제가 1월 달하고 2월 달은 아직 기본적인 내용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진도가 나간 만큼 양이 많든 적든 간에 OX 문제가 아니고 객관식 문제도 아니고 그냥 전부 다 옳은 지문이 있죠. 요 옳은 지문으로 해가지고 쭉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1번부터 해가지고 오늘 나간 프린트물은 52번까지 요건 OX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 옳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옳은 지문이기 때문에 쭉쭉 읽으면서 그냥 동그라미 치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OX 문제를 만들지 않고 옳은 지문으로만 쭉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참조를 좀 주십사고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민법인데, 우리가 민법하고 여기에 이제 특별법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특별법이 들어가는데, 실제 민법은 전체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중개사는 민법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중개업과 관련된 부분을 위주로 해서 문제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민법 총칙인데, 이 민법 총칙도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가 빠져요. 한 3분의 2 정도만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게 끝나면 물권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물권법은 거의 다 들어가요. 물권법은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약법이라는 게 있죠. 계약법하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특별법하고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원래는 1차 과목이니까 아마 나중에 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만, 학개론이 1번부터 40번까지가 학개론이고, 그 다음에 41번부터 80번까지가 민법이에요. 이 두 과목을 합해서 1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민법 총칙은 보통 41번부터 해가지고 50번까지가 시험 문제입니다. 41번부터 50번까지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바뀌지 않거든요. 번호 자체는 그대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물권 같은 경우는 51번부터 해가지고 64번까지인데요. 요게 10문제가 배정이 되죠. 10문제가 배정이 되고, 요게 14문제가 배정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계약법은 65번부터 해가지고 74번까지가 계약법이고, 요건 10문제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문제수가. 그 다음에 특별법은 우리 시행령에 15% 내를 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6문제 정도가 배정이 돼요. 75번부터 해가지고 80번까지
여섯 문제 정도를 계산하고 가시면 되는데요. 정말 민법은 골고루 나와요. 어디가 나오고 어디가 안 나온다.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오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제가 봤을 때는 요 민법 총칙이에요. 요 민법 총칙 10문제하고 그다음에 요 계약법은 반드시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민법 촉은 10문제 중에서 8문제 정도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여기 계약법에도 한 8문제 정도 계약을 하고 그럼 특별법은 한 4문제 정도 이 정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물권법이 14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절대평가이지 상대평가가 아니거든요. 60점 이상만 넘으면 되는 거니까 시험 자체가. 근데 물권법이 생각외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물권법보다는 민법 총칙, 그 다음에 계약법, 그다음에 특별법 정도로 잡고 가는 게 가장 편합니다. 원래 공부를 할 때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이런 거면 나중에 가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민법 총칙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제가 한 2주 반 정도 걸쳐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민법 총칙은 총 10문제가 배정이 되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41번부터 해가지고 50번까지가 민법 총칙이에요. 대략적으로 번호가 정해져 있긴 해요. 이게 무슨 몇 번 문제 뭐가 나오고 몇 번 문제 뭐가 나온다는 건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기출문제를 계속 분석을 하다 보면. 그래서 민법 총칙을 보게 될 건데요. 민법 총칙은 전체적으로 체계를 잡는다면 이 체계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체계를 잡는다면 한 6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파트별로 나누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권리변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권리변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률행위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요. 이 의사표시는 니꼬르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의사표시거든요. 그 의사표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대리제도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무효하고 취소가 뭐냐 이 부분이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조건하고 그 다음에 기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총 6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 게 민법 총칙인데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요 대리 부분, 요 대리 제도하고 그 다음에 요 의사표시 있죠. 요 두 개를 1, 2월 달에 잡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1월 달이나 2월 달에는 여기 의사표시하고 대리 제도에다가 시중을 줘가지고 여기를 어느 정도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시험에 응용할 정도까지 올라온다면 핵심이 되거든요. 나머지도 중요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중에서 의사표시와 대리제도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의사와 대리제도를 어느 정도 잡아놓고 간다면 민법 총칙에서는 한 5문제 정도가 배정이 되는 게 이 두 가지 문제예요. 이게 의사표시하고 대리제도가. 그래서 요걸 위주로 할 건데요. 자, 우리가 교과서를 펼쳐볼게요. 펼쳐보면 자, 페이지수로는 어디냐면 여러분들 페이지수로는 교과서 26페이지를 한번 와보실래요? 26페이지 오면 제 1장 해가지고 권리변동하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권리변동하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권리변동 나오고 제 1절 권리변동의 의의와 형태가 나오잖아요. 제 1절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1절하고 나올 때에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교과서를 봐볼게요. 교과서를 보면 지금 페이지 수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 보면 민법 총칙이 나오면서 권리변동 이렇게 6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지금 나와져 있는데 요게 이게 안 보이네요. 권리변동하고 그다음에 법률행위, 의사표시, 법률행위 대리, 무효 취소, 부관 나오는데 이 부관이 조건과 기한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면 민법 총칙 목차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요 페이지수를 좀 넘겨볼게요. 양이 많네요. 요게, 지금 앞에는 이제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목차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 1장 하면 권리변동이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요 부분이에요. 여기 제 1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걸 이렇게 X로 좀 지워 놓으세요. 요것을 X로 이렇게 지워 놓으시라고. 요 부분은 아예 읽지 마세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권리변동의 의의하고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의의 나온 다음에 권리변동 형태가 쭉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교과서 뒷면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게 교과 넘어오면 제 2절이 나올 거예요. 28페이지에 2절이 나오거든요. 역시 2절 하고 나옵니다. 그럼 2절 나오면 이 2절 부분에도 아예 보지 마세요. 이것도 그냥 X로 갖다 놓으세요. 이런 부분도 X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여기 우리가 앞에 지는 권리변동이 시험에 안 나온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긴 나왔었어요. 28회다가 마지막일 거예요, 아마 우리 시험에서는. 근데 실제는 이 부분은 거의 시간을 좀 아낄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걸 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요거예요. 우리가 권리변동이라는 것이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긴 나오지만 굳이 여기다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들어만 두시면 되는데요. 요 권리라는 게 여기 나와 있고 여기가 변동인데 권리 변동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갑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요 건물을 의뢰한 사람과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져요. 이게 권리가.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 소유권이 매매를 통해서 을에게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이 됐다. 그러면 지금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갑이 가지고 있다가 을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권리 변동이에요. 이게 권리 변동이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취득을 했느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이 소유권의 책을 어떻게 취득했느냐. 그 취득 원인들, 요 취득하는 권리를 우리가 권리 변동 그러는데, 권리 변동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법률 효과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법률 효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권리 변동이 발생되는 원인이 있을 거거든요. 그 원인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원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법률 규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가 법률 행위, 또 하나가 법률 규정, 두 개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일종의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요걸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라는 것은 그냥 당사자가 의도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 있죠? 요걸 우리가 법률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고, 법률 규정은 당사자 의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법에 규정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법률 규정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약이 아주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분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매매, 여기 계약이죠.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공짜로 물려받은 것, 증여, 이런 것도 계약인데, 요걸 네 꼴은 아니에요. 분명히 네 꼴은 아닌데 계약, 그러면 법률행위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법률 규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상속 같은 게 여기에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상속이라든지 또는 경매 같은 거 있죠. 경매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상속이나 경매 또는 어떤 판결을 통해서도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률 규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권리 변동이라는 게 뭐냐? 요 권리 변동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 권리 변동이 뭐냐라고 들어와요. 그럼 권리 변동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권리가 발생이 되거나 또는 변경이 되거나 또는 소멸되는 모습들이 있죠. 요 모습들, 발생된다, 변경된다, 소멸되는 모습들을
총칙에서 우리가 권리변동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교과서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여기 교과서 26페이지 보면 박스 2번에 보세요. 박스 2번에 권리변동의 형태라고 해서 법률 효과는 권리의 보통 발생, 변경, 소멸의 형태로 나타나고 이를 권리의 주체 입장에서 본다면 권리의 취득, 변경, 상실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권리 변동 형태, 요 발생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형태를 권리 변동이라 하고 권리 변동의 원인이 두 가지가 있더라. 그 원인이 하나가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법률 규정이에요. 이 두 가지로 구별이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 목차를 봐보세요. 권리 변동은 권리가 뭐라고 했어요? 발생이 되거나 그 다음에 변경이 되거나 그 다음에 소멸되는 모습인데 그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법률 규정이에요. 그럼 법률 규정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규정된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될 건데 법률 행위는 당사자의 의사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의도된 대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법률 행위예요. 그러면 권리 변동의 원인 중 하나인 법률 행위가 나올 거고 그 법률 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게 의사 표시가 나올 거예요. 이 법률 행위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계약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계약. 그럼 계약을 이루는 핵심이 뭐냐? 의사 표시. 이 법률 행위는 반드시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률 행위, 계약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대신 이 행위를 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대리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법률 행위를 무효시키거나 또는 취소를 시킨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무효나 취소의 개념이 뭐냐?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법률 행위를 할 때에 조건하고 기한을 붙일 수가 있어요. 어떠어떠한 조건, 어떠어떠한 기한 이렇게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민법 총칙은 전부 다 이 법률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법률 행위예요. 정확한 개념은 법률 행위라는 개념이 뭐냐 그러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를 법률 요건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필수 불가결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개념을 터득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법률 행위란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법률 행위다. 가장 대표적인 법률 행위가 계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러면 법률 행위, 그 다음에 의사표시 요소죠. 그 다음에 법률 행위는 대리를 할 수가 있고 법률 행위는 무효 취소, 또 법률 행위 조건 기한을 붙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세트예요. 그러면 권리 변동은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건데 우리 교과서는 26페이지, 그 다음에 27페이지, 그 다음에 28페이지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혹시 요 마스터북 있죠? 요게 있다면 요 프린트에 보면 이 마스터북은 8페이지에다가 박스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죠? 마스터북은요. 이게 박스에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8페이지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페이지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권리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소멸되는 모습을 우리가 권리변동 이렇게 이야기해요. 권리변동. 발생, 변경, 소멸이고 권리변동의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가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 행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법률 규정 두 개로 구별되더라. 그럼 지금 우리 교과서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는 권리변동의 발생이 있고 변경인데 모습이 소멸되고 이 모습들을 나열한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마스터북에다가 8페이지에다가 정리를 해 놓은 건데 굳이 이걸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하지 마시고 그냥 마스터북이 있으면, 요 북이 있으면 그 8페이지에다가 요 8페이지가 있어요. 자, 요게 지금 내용이 나오는데 8페이지 보면 자,
자, 이게 8페이지 맞서북인데, 여기 이렇게 8페이지가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요 승계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하고, 그럼 작용 변경, 요것만 동그라미 쳐 놓으세요. 요것만 동그라미 쳐버리고 그냥 넘어가시라고. 이걸 아예 공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공부하지 않아도 나중에 가면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하지 마시고, 어디로 오시냐면, 거기 교과서, 우리 교과서 와보세요. 28페이지. 28페이지 오면 제2절 권리변동의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권리변동 원인에다가 제2절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 X라고 쳐놓고요. 그 다음 밑에 보니까 법률 요건, 법률 사실하고 쭉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30페이지 넘어가니까 용태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이런 부분들은 전혀 보지 마시라는 거. 31페이지 사건, 이것도 안 봐도 됩니다. 그럼 넘겨오면 어디로 오냐면, 여러분들 33페이지 오면 법률행위라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법률행위. 그리 오시면 돼요. 이 법률행위. 이 부분 보이죠? 이 부분이 오는 건데.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지워놓고, 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다가 우리가 공부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자, 이제 법률행위를 보는데, 다시 해볼게요. 권리 변동이 뭐냐 그랬어요. 권리 변동이 뭐냐 그러면 권리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소멸되는 모습들이 있죠. 이걸 우리가 권리 변동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권리 변동의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원인이 두 가지가 있더라라고 했죠. 그 하나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법률 행위가 되고, 또 하나가 법률 규정, 이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그럼 이 중에 이 법률 행위라는 부분이 있죠. 법률 행위는 당연히 뭐예요?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고, 법률 규정은 말 그대로 규정이에요.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법률 행위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 와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데, 여기 법률 행위는 오니까 첫 번째는 법률 행위가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률 행위 종류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이라는 게 하나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나오는데, 해석보다는 목적이라고 할까요? 목적.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해석 들어오는데, 법률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목적이에요. 이 목적은 무조건 시험에 배정이 되거든요. 자, 그럼 거기 33페이지 보니까 제1절 해가지고 법률행위 의의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법률행위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양가로 1번에 사적자치 실행수단이라고 되어 있고, 양가로 2번에 법률행위와 의사표시하고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도 법률행위 의의가 들어와 있는 건 아니에요.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법률행위 의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는데요. 법률행위가 뭐예요? 그러면 여기가 의의가 그냥 여러분들은 의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법률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면 된다. 우리가 법률 용어집이라는 걸 뒤져보면 법률행위가 뭡니까? 라고 나올 때에 이렇게 나와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필수 불가결한 의사표시를 하나, 두 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이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갑이 을한테 내 집을 1억에 살래요 라고 의사를 표시하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1억의 가격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당신 집을 1억에 사겠습니다 라고 을도 의사를 표시할 거예요. 그러면 요 갑의 의사 표시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을의 의사 표시가 합치가 된다면 당연히 뭐가 돼요? 효과가 발생이 되겠죠. 당연히 갑에 있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오면서 이렇게 권리가 변동이 될 거예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요걸 우리가 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법률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접근하기가 편한데,
지금 제1절 법률행위 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제목 옆에다가 의도한 대로 이렇게만 써놓고 밑에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은 전혀 읽지 마세요. 안 읽어도 괜찮아요. 그냥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된다. 나는 이 집을 내가 사야 되겠다. 이 연필을 사야 되겠다. 이 토지를 내가 매입해야 되겠다. 내가 생각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법률행위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거예요. 그냥. 그리고 뒤로 넘겨보면 34페이지에 준법률행위와 구별이다라고 돼 있어가지고 쭉 정리가 되죠. 1번, 2번, 3번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읽지 않아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제2절 법률행위 종류가 나오거든요. 자, 이제 이 종류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제2절 법률행위 종류에서 박스 1번에 보니까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라는 게 나오죠.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나오는데 이 중에 밑에 보면 양가로 1번에 단독행위가 보일 거예요. 그 단독행위에다가 별 표시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걸 하나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법률행위는 분명히 계약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두 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법률행위 종류가 뭐가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가 단독행위예요. 그럼 단독행위에다가 여러분들 그 교과서 있죠? 양가로 1번에다가 여기다가 별 3개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별 3개.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23회 때도 기출이 되고요. 간혹 가다가 단독행위가 아닌 것 이렇게 물어서 점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요걸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 저 봐볼래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들 임대차라는 건 아시죠? 남의 그 보증금 얼마를 냈고 월세 얼마를 냈고 사는 거. 그러면 갑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야 보증금 예를 들면 1,000만 원에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주고 2년간 내 집에 살래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급지게 청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급지게 청약.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을이 이렇게 뭐예요? 승낙을 해요. 그럼 두 개, 이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결합이 된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임대차 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자, 요 집주인 있죠. 요 갑, 집주인을 우리가 임대인 그러죠. 집을 대여한 사람. 그 다음에 을을 우리가 임차인 그러는데요. 이 임차인이라는 사람은 매달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매달. 근데 얘가 차임을 월세를 두 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2기라고 하죠. 2기를 연체를 했어요. 2기를 연체를 했다. 2번 내지 않은 거죠. 연속적으로 2번 안 내든 한 번 내고 한 번 안 내고 한 번 내고 한 번 안 내고 이게 불연속적으로 2번을 안 내면 돼요. 그럼 우리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차임을 2기 연체한 자, 연체했다면 누가요? 임대인은 요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나가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해지 청구라 그래. 해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가만히 봐보세요. 갑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주고 2년간 살래요? 라고 갑의 의사가 표시됐죠. 을이라는 사람이 그러겠습니다라고 승낙을 했죠. 그러면 두 개의 의사가 합치가 돼서 이루어지는 것을 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계약. 그 다음에 이 임차인이 2번 연체를 해서 월세를 차임을 2번 연체해서 임대인이 나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가라. 그럼 나가라고 이야기할 때 나가라 그랬습니다. 나가. 그럼 나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요 을이라는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은 해지가 돼버려요. 효과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계약은 두 개의 의사가 합치가 되어야 효과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처럼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을에게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고급지게 이걸 해지 청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해지.
그럼 해치는 을의 승낙과 상관없이 바로 효과가 발생이 돼버려요. 이걸 우리가 단독행위 그래요. 그럼 단독행위는 의사 표시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죠. 의사 표시가 몇 개예요? 하나. 의사 표시가 하나예요. 하나. 한 개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되는 걸 우리가 단독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반대로 두 번째 계약은 뭐냐? 계약은 두 개 의사 표시예요. 그럼 두 개 의사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 플러스해서 뭐가 돼야 돼요? 합치가 되어야 효과가 발생되는 것. 요걸 우리가 다 계약 그럽니다. 자,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이런 게 있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잖아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에게 야, 내 집에 보증금 얼마를 주고 월세 얼마를 주고 살래? 라고 의사를 표시해요. 그러면 갑의 의사 표시가 들어가는데 이게 한 개잖아요. 그러면 갑의 의사 표시가 있다.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를 주고 살할래? 2년간 하고 이렇게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의사가 있다고 해서 단독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의사 표시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되어야 단독행위가 돼요. 그런데 여기처럼 의사 표시가 하나인데 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2년간 살래? 의사 표시 하나죠. 그런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요 상대방 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승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두 개 의사, 요 하나의 청약과 요 두 개 의사가 결합이 되어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계약이라 그래요. 계약은 두 개 의사가 결합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만 있어도 효과가 발생이 되어야 돼요. 이게 단독행위예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의 보면 단독행위는 돼 있죠. 의사표시 한 개, 행위자의 한 개 동그라미,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법률행위다라고 돼 있어요.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법률행위다. 계약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35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35페이지에 양가로 2번 계약, 동그라미 1번에 계약이란 두 개 동그라미, 두 개 대립하는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에 서로 합치 동그라미, 합치됨으로써 성립되는 법률행위다. 여러분들 매매 같은 거 생각해 봐요. 매매.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을에게 1억에서 팔겠다라고 청약을 했어요. 1억에 팔겠다라고 청약을 하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1억은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니까 내가 8천이면 내가 사겠다라고 이렇게 변경을 가할 수가 있다고. 그럼 갑의 의사는 1억이고 을의 의사는 8천이니까 당연히 계약은 성립이 안 되겠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8천이라도 괜찮겠다 생각하고 그래 내가 8천에 사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한다면 갑의 의사가 8천이고 을의 의사도 8천이니까 계약 자체는 어떻게 돼요? 성립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약은 두 개의 의사 표시가 합치되어야 성립되는 게 바로 계약이에요. 반드시 필히 두 개가 있어야 되고 단독행위는 단독이에요. 단독이니까 의사 표시가 몇 개? 하나만 있어도 효과가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단독행위는 다시 두 개로 구별이 돼요.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다. 두 개로 구별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있다, 상대방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이 있다, 사람이 없다. 그런 개념보다는 그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어야 되는 것. 요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하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도달하지 않아도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있다, 상대방 없다는 건 사람이 있다, 없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어야 효과가 나온다면 요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상대방 없는 건 상대방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효과가 발생되는 게 상대방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썼던 요 해지 있잖아요. 임차인이 2번의 월세를 안 냈어요. 이익이 연체를 차임하면 당연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나가주세요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럼 나가달라고 할 때에 갑이 자기 집에서 거울을 보면서 너 월세 2번 안 냈으니까 나가. 큰다고 해서 을이 나가는 게 아닐 거예요. 을이 모르거든요. 그럼 갑이 너 월세 2번 안 냈으니까 나가세요라는 그 요 의사 표시가 을에게 도달이 되어야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래 의사가 임차인이 짐 싸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게 도달이 돼야 돼. 그러면 우리가 여기 말하는 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겠죠.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언 같은 거예요. 유언, 유증. 예를 들면 내가 죽거든 내 재산을 누군가에게 주세요라고 유언서를 작성을 했어요. 유언서를. 그러면 실제는 내가 죽기만 하면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고, 내 유언의 의사를 상대방이 꼭 알아야만 효과가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34페이지에 와 있죠? 자, 다시 돌아오면 교과서예요. 단독행위 별 3개 해놔야 됩니다. 별 3개. 자, 의사표시, 행위자의 한 개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법률행위고, 2번 종류, 상대방에게 의사표시에 도달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끊어요. 뒤꿈치라는 거죠. 이렇게 끊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끊어요. 다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구별이 된다. 그럼 밑에 박스 상대방 없는 동그라미 없는 단독행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도달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상대방 있는 동그라미 있는 단독행위는 도달이 되어야만 효과가 발생되는 법률행위들이에요. 그럼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누가 있어요? 그랬더니 유언, 유증 보이죠? 유언, 유증.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는 동그라미. 소유권의 포기는 쓰레기통에다가 내 책을 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쓰레기통에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죠. 요게 소유권의 포기 등은 의사표시를 수령할 특정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의 도달이 필요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더라도 동그라미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유언, 유증하고요. 소유권의 포기는 동그라미 쳐가지고 기억해 주시고요.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는 자, 취소 동그라미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쓸 거거든요. 요 취소. 그 다음에 철회, 동의, 추인 동그라미. 아직 단어 해석이 안 되더라도 추인. 그 다음에 해제 동그라미, 해지 동그라미. 채무 면제는 돈 갚지 마. 채무 면제, 돈 갚지 마. 그 다음에 상계 등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도달 동그라미. 도달함으로써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달하여야 돼요. 도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개로 구별할 수가 있고, 자, 올라가 볼게요. 특징 35페이지.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억해 볼게요. 단독행위는 일방적 동그라미, 앞으로 약속인데 일방적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단독행위예요.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되므로 끊어요.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 하나요? 허용이 된다.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란 말 보이죠? 요게 법정주의라 그래요. 법정주의. 그래서 단독행위는 이걸 법정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법으로 규정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 법으로 규정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에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기한을 붙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기한을 붙일 수 없다. 조건기한을 붙일 수 없다. 요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니은번은 빨간색 별 하나 해주세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 자, 양가로 2번에 계약이란 두 개의 대립되는 두 개 동그라미,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 동그라미, 성립되는 법률행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독행위하고 계약인데 이 두 개를 꼭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요 마스터북 있죠? 조그마한 거. 페이지 수는 9페이지 한번 와봐요. 9페이지. 9페이지 오면 법률행위 종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양가로 1번에 의사의 수, 단독행위와 계약 이렇게 두 개로 구별되어 있잖아요.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단독행위는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란 말 보이죠? 이게 빨간색이에요. 조건,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그 다음에 법정주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정주의는 뭐예요? 단독행위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에요. 자,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 기억, 상대방 있음 동그라미, 있음. 그 다음에 이건 도달이라고 되어 있죠? 추인, 해제, 해지, 취소, 철회, 채무 면제가 이에 해당이 되고요. 니은, 상대방 없음 동그라미, 상대방 없다는 것은 도달하지 않아도 된다. 유언 동그라미, 유증 동그라미, 끝처리, 소유권의 포기 동그라미, 예, 요것들을 단독행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좀 양이 많잖아요. 요걸 압축한 게 요 마스터북이에요. 요걸 줄인 게. 그래서 요걸 들고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읽어주시라는 거, 이것들을. 자, 그 다음에 밑에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 증여, 임대차, 교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단독행위 23회 때도 문제가 나왔던 게 단독행위가 아닌 것, 그 다음에 단독행위가 아닌 것, 단독행위인 것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문제를 내요. 그럼 그때 문제를 섞을 때에 가장 많이 섞는 게 계약이에요. 계약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증여 있죠. 증여라는 게 있습니다. 무상으로 공짜로 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하나 합의 해제라는 게 있어요. 아직 용어를 몰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합의 해지, 그 다음에 매매, 예약. 요 예약이라는 게 있어요. 예약 이런 것들. 그래서 증여라든지 합의 해제, 합의 해지, 예약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계약이에요. 단독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 종종 많이 써먹는 게 요걸 좀 많이 써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요 합의자 들어가는 거 있죠. 요 합의. 요 합의자 들어가면 무조건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요 합의자가 들어가면 계약이에요. 그래서 단독행위를 물어볼 때 가장 단순한 문제가 요 형태예요.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하고 물을 때 증여, 그 다음에 요거 합의해제, 합의해지, 매매, 예약. 요 예약도 우리 시험에 기출이 됐어요. 예약. 그 다음에 사용대차 하나 더 써놓을까요? 사용대차. 이런 것들은 계약이지 단독행위가 아니다라는 거. 요것만 하나 구별을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정리를 하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5페이지 우리 교과서 다시 와보세요. 이제 기본서 교과서요. 기본서 교과서인데 거기 박스 2번에 보면 채권행위, 거기 합동행위가 나오잖아요. 양거로 3번에 합동행위는 X 읽지 마시고요. 박스 2번에 채권행위하고 처분행위라는 게 나올 거예요. 이 채권행위, 처분행위를 구별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자, 그러면 하나 더 구별을 해보자고. 자,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뭐냐면 여기 법률행위 종류를 보는 거예요. 다시. 권리 변동이 뭡니까? 그러면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거고,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행위, 법률규정.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고, 그 법률행위 중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요 단독행위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채권행위하고 처분행위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면 갑이 이렇게 건물을 을이라는 사람하고 1억에 자,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그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5월 1일 날. 그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죠. 언제 치러야 돼요? 우리가 잔금을 치르고 그 다음에 등기를 넘기는 걸 6월 1일 날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자, 일반적으로는 요 매매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잔금 치르고 등기를 치는 게 보통 날짜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 사거나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는 매매 계약과 물건의 인도가 동시다발로 이루어지죠. 예를 들면 물건을 냉장고 안에 음료수가 있어요. 500원이라고. 그럼 그게 청약이거든요. 그럼 내가 집었어요. 이게 승낙이에요. 그럼 청약과 승낙이니까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걸 들고 가서 데스크에다 놓고 그 다음에 1,000원을, 500원을 바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처분행위거든요. 잔금 등기. 그러면 매매 계약과 동시다발적으로 잔금을 치르는 형태, 물건을 가져오는 형태를 우리가 현실 매매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매매 계약과 요 잔금 치르는 게 동시다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들이 토지나 건물을 매매할 때는 이렇게 매매 계약, 잔금 등기가 보통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채권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채권행위다. 왜 채권이라면 자, 갑이란 사람은 요 을에게 뭘 달라고 그래요? 돈 달라고 해야 되죠. 나중에.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은 목적물을 이행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걸 갖게 돼요. 채권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게 채권이거든요. 그럼 채권을 발생시키는 요 계약을 매매 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채권행위를 하고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아야 안 남아요? 당연히 남죠. 여기서는 집을 이행하거나 매매대금 1억을 이행하는 거 있죠? 요게 채권행위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라고 하는 건데 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넘기는 거 있잖아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처분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분행위. 그럼 처분행위는 잔금 치르고 등기를 넘겨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아야 안 남아요? 이행의 문제가 없다. 그냥 헤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의 문제가 남느냐,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느냐에 따라서 요게 채권행위, 처분행위 두 개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채권행위가 원인행위예요, 원인.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결과가 되죠, 결과가. 그래서 요 채권행위가 원인, 처분행위가 결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35페이지 보면 양가로 1번에 채권행위 나와 있죠. 자, 채권행위라는 건 채권 채무를 발생하는 법률행위로서 자, 이행 동그라미.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긴다는 점에서 처분행위와 구별된다. 증여, 매매, 임대차 등 채권계약은 모두 채권행위다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은 전부 다 채권행위다라고 되어 있고 자, 뒤로 넘겨볼게요. 처분행위라고 되어 있거든요. 처분행위는 자, 물권행위와 준물권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데 물권행위는 직접 권리변동을 초래하고 더 이상 이행이라는 문제가 남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남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권 이전 행위, 저당권 설정 행위가 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다시 여러분들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는단 말이에요. 잔금치라고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행의 문제가 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만 더 채워볼게요. 채권행위는 나중에 배울 건데 타인 물건도 매매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타인 물건도 가능하다. 타인 물건도 가능해요. 근데 등기를 치는 거 있잖아요. 등기를 한다라고 할 때는
타입 물건은 돼야 안 돼요. 여기는 타입 물건은 요건 안 돼요. 요것들은요. 타입 물건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 보통 이렇게 머릿속에 들여놓으세요. 채권행위, 매매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잔금을 치라고 등기를 치잖아요. 그럼 매매계약을 우리가 채권행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 잔금 치라고 등기를 하는 것을 처분행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채권행위, 계약은 이행의 문제가 남습니다. 타입 물건도 매매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 집을 매매할 수 있다니까? 매매하는데 안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매매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행기 때 잔금치라고 등기를 넘겨주지 못한다면 나는 채무불이행이 돼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물게 돼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입 물건을 매매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손해가 생기니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요게 채권행위는 타입 물건도 가능하다.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나중에 여러분들 어디 가죠? 소유권에 가면, 물권법에 소유권에 가면 공유라는 걸 배울 거예요. 공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3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3분의 1, 병이라는 사람이 3분의 1의 토지를 갖고 있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토지를.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공유자니까 전부 다 공유자거든요. 그럼 요 갑이 요 부동산을 요렇게 매매하려고 그래. A라는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니까 타입 물건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과 병의 동의를 안 받았어. 을과 병의 동의 없이 A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 매매계약은 결론은 유효가 돼요. 이건 타입 물건도 가능하니까. 그러면 정확히 분석하면 갑의 3분의 1은 자기 물건 매매가 되고 그 다음에 을 거와 병의 3분의 2는 타입 물건 매매가 돼요. 타입 물건 매매 형태로 전체로 매매 계약은 유효가 됩니다. 근데 나중에 A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처분행위가 된 거죠. 근데 동의 없이 등기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갑의 3분의 1의 지분에 해당되는 것, 자기 거니까 이건 유효가 되겠죠. 근데 을과 병이라는 사람의 3분의 2는 이건 타입 물건이 안 되잖아요. 등기가. 이게 타입 물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의를 안 했으니까 을과 병의 지분은 당연히 무효로 취급을 합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래 매매 계약, 그러면 그게 원인 행위고 그에 따라 등기를 한다. 이게 처분행위예요. 처분행위. 그러면 매매 계약은 이행에 문제가 남고 타입 물건도 가능하지만 잔금치라고 등기를 치는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는 남지 않아요. 그게 마지막이니까. 근데 타입 물건도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35페이지, 36페이지에다가 간단하게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를 구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마스터북 한번 봐봐요. 이게 왔다 갔다 복잡할란 거 모르겠는데, 요 책이요. 조그만한 책. 거기 9페이지 보면 9페이지 아래쪽에 양가로 2번에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나눠져 있죠? 그 물권행위 옆에다가 처분행위라고 쓰세요. 같은 말이에요. 물권행위, 처분행위 같은 말인데 밑에 보니까 의무 부담행위다 해가지고 채권행위가 나오죠. 그때 동그라미 1번에 일정한 급부 의무를 부담한다. 2번 이행의 문제가 남긴다라고 돼 있죠. 2번 동그라미. 3번 타입 물건도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3번 동그라미. 그런데 밑에 내려오니까 처분행위 안에 물권행위, 추물권행위가 있는데 1번 동그라미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요것들은요. 그 다음에 물권행위에 보니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보이죠? 저당권 설정 다 물권입니다. 그럼 준물권행위의 채권 양도 채무 면제,
그 다음에 3번에 처분권자에게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동그라미 3번 처분권자에게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함 이라고 돼 있잖아요. 끝에다 가로 열고 뭐라고 쓰냐면 타인 물건 X, 타인 물건은 안 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 9페이지에는 법률행위 종류를 2개를 넣은 거예요. 하나가 단독행위하고 그 다음에 2번째 채권행위하고 처분행위인 물권행위 2개를 구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중요 부분이죠. 이 페이지가 우리 시험에서는 26회 때까지 시험에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다시 돌아와 볼게요. 교과서 36페이지에 보니까 박스 3번에 요식행위, 불요식, 출연, 비출연 나오잖아요. 이건 읽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법률행위는 전부 다 불요식이에요. 불요식이란 건 일정한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거든요. 서면, 구두, 명시적, 묵시적 상관없어요. 그래서 전체로 불요식이다. 우리 시험이 끝날 때 불요식이다. 매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계약 서면으로 해야 돼요? 구두로 해도 돼요? 구두로 해도 된다.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상관이 없다. 불요식을 원칙으로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 밑에 4번에 출연, 비출연, 5번에 독립행위, 보조행위, 그 다음 6번에 주된 행위, 종된 행위, 7번에 생전행위, 사후행위 나오는데 전혀 안 봐도 돼요. 알겠죠? 안 봐도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보니까 37페이지 예제 문제 나오긴 하네요.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거 보인가요? 19회 때 기출문제인데요. 19회 때만 나온 건 아니에요. 23회 때도 문제가 배정이 되고 그랬으니까 26회 때도 나오고 그래서 거기 단독행위가 아닌 거 그러는데 법정 해제 동그라미 있죠. 해제. 그 다음에 2번에 취소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에 수권행위 철회 동그라미, 4번에 일방 예약 동그라미. 예약은 계약입니다. 예약은 계약에 지웠네요. 예약은. 그 다음에 5번에 동의 동그라미.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데 이렇게 취소하고 단독행위하고 계약을 섞어가지고 답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했던 것 중에 권리 변동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데 원인은 2가지가 있다. 법률행위, 법률규정. 근데 그 법률행위가 뭐냐?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것. 그럼 법률행위 종류가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단독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행위하고 처분행위, 이행의 문제가 남냐 남지 않느냐에 따라서 채권행위, 그럼 처분행위 2개로 구별되더라. 그래서 지금 교과서가 상당히 지금 37페이지까지 나왔습니다만 정확히는 이 마스터북으로 본다면 9페이지 하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단독행위하고 채권행위, 물권행위 있죠? 요것만 좀 구별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좀 쉬었다가 오시면 법률행위 요건이라고 하는 거 있죠? 법률행위 요건. 기본 교과서는 37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마스터북은 10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2개를 같이 보는 거예요, 제가. 알겠죠? 자, 좀 쉬었다가 들으시면 됩니다.